지금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일을 단순한 경제 위기로 보면 모든 판단이 어긋난다. 공장은 늘고 있고 투자는 들어오고 있으며 수출은 여전히 미국을 향해 흐르고 있다. 숫자만 보면 멕시코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장은 불안해지고 기업들은 계약을 미루며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은 빠르게 붙고 있다.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할까? 답은 간단하다. 멕시코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멕시코를 둘러싼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룰에서 멕시코는 가성비 좋은 제조 파트너였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인건비는 낮으며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안전한 통로까지 갖춘 이상적인 생산기지였다. 기업의 관점에서 멕시코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였다. 정치 문제와 치안 문제는 항상 있었지만 그것은 비용으로 관리 가능한 변수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안보 이슈가 경제의 바깥에 있는 변수가 아니라 경제 자체를 재정의하는 기준으로 들어왔다. 이 순간부터 멕시코는 더 이상 싸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통제해야 할 공간으로 분류되기 시작한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미국의 전략적 전환이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를 관리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국 본토와 직결된 리스크에 모든 우선순위를 쏟아붓는다. 국경, 마약, 불법 이민,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멕시코다. 이 구조에서 멕시코는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관리와 조정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판단이 감정이나 일시적 정치 이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장기 전략의 방향 전환이며 한번 설정된 우선순위는 쉽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시장과 기업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관세율 자체가 아니다.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변화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다. 멕시코를 둘러싼 불안은 이미 숫자가 아니라 심리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괜찮지만 내년은 장담할 수 없고 지금 체결한 계약이 정책 하나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투자는 멈춘다. 멕시코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신뢰의 재평가다. 핵심을 정리해보자. 멕시코는 실패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성공했다. 미국의 공급망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그 성공이 이제는 안보와 전략의 렌즈로 다시 해석되고 있을 뿐이다. 이 영상은 멕시코가 왜 갑자기 위험해졌는지를 묻는 이야기가 아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구조에서 멕시코의 위치가 바뀌고 있는지를 해부하는 이야기다. 이룰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장면에서 벌어질 일들은 전부 예측 불가능해진다. 미국이 멕시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이유를 이해하려면 외교가 아니라 정치부터 봐야 한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에너지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생각해보자. 중동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며 먼 아시아도 아니다. 국경이다, 마약이다, 불법 이민이다. 이 세 가지는 미국 유권자의 감정을 직접 자극하는 이슈이며 선거에서 표로 즉시 환산되는 문제다. 이 영역에서 약하게 보이는 정치인은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멀리 있는 불확실한 위협보다 바로 옆에 있는 확실한 리스크에 집중하는 쪽으로 이동한다. 과거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했다. 어디에서 문제가 터지든 개입했고 동맹의 안보를 넓게 관리했다. 하지만 그 모델은 비용이 너무 컸고 국내 정치적 보상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 미국은 선택과 집중의 단계로 들어왔다. 모든 곳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반드시 통제해야 할 공간을 명확히 정한다. 그 최우선 순위가 바로 미국 본토와 직결된 지역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멕시코는 다른 어떤 국가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멕시코는 전략적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다. 범죄 통계가 내려가면 압박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숫자보다 서사가 더 강하다. 체감되는 불안,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이미지,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 증폭되는 위기 담론은 단기적인 개선 지표를 쉽게 덮어버린다. 멕시코와 연결된 국경 문제는 이미 미국 내에서 하나의 고정된 인식 프레임이 되었다. 이 프레임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압박은 완화가 아니라 관리 방식의 변화로만 나타난다. 미국의 시선에서 멕시코는 더 이상 외교적 이웃이 아니다. 관리 대상이다. 문제가 생기면 협의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야 하는 공간이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협상의 대상은 타협이 가능하지만 관리의 대상은 규제와 통제가 기본값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 논리는 안보 논리에 종속된다. 공장이 몇 개 더 생겼는지,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중요한 것은 그 공장과 그 물류망이 미국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위험 요인을 증폭시키는가다. 정리하자면 미국이 멕시코에 강경해진 이유는 중국 때문만도, 특정 사건 때문만도 아니다. 미국 스스로가 전략의 중심을 이동시켰기 때문이다. 세계를 관리하던 국가에서 앞마당을 철저히 통제하는 국가로 변한 것이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그리고 이 방향 위에 멕시코의 모든 경제 외교 선택이 올라가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멕시코의 대응은 항상 과잉이거나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의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순간 멕시코가 왜 이렇게 압박받는지, 그리고 왜 이 압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명확해진다. 멕시코가 여기까지 올라온 데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었다. 미국 시장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지리, 자유무역 협정이 보장하는 낮은 관세 장벽, 중국보다 낮지만 숙련도가 빠르게 올라간 인건비, 그리고 이미 형성된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직접 효과.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서 멕시코는 기업들에게 거의 완벽한 대안처럼 보였다. 중국에서 멀어질수록 비용과 리스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멕시코는 가장 가까운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니어쇼어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순간 멕시코는 그 흐름의 상징이 됐다. 기업의 시선에서 멕시코는 논리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다. 생산지를 옮기면 물류가 짧아지고 재고 부담이 줄어들며 미국 시장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 여기에 협정이라는 보호막까지 있으니 관세 리스크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를 단순한 해외 공장이 아니라 북미 내부 공정의 일부로 설계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시점까지 멕시코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해답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착각이 시작된다. 기업들은 멕시코를 경제 시스템으로만 봤고 미국은 멕시코를 안보 시스템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 이 시선의 불일치가 지금의 긴장을 만든다. 멕시코의 공장은 더 많이 돌아가는데 정치 리스크는 더 커지는 역설이 여기서 나온다. 경제 논리로는 최적화된 선택이었지만 지정학적 논리에서는 경계 대상이 된 것이다. 니어쇼어링의 성공은 멕시코를 대체 생산지에서 핵심 노드로 끌어올렸다. 문제는 핵심 노드가 되는 순간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주변부에 있을 때는 묻히던 요소들이 중심으로 이동하는 순간 확대된다. 인력 이동, 자본의 출처, 부품의 원산지, 데이터의 흐름까지 모두가 감시 대상이 된다. 멕시코가 갑자기 위험해진 것이 아니라 멕시코의 중요도가 너무 커진 것이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다. 멕시코의 황금 공식은 경제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성공은 미국의 전략 레이더 한가운데로 멕시코를 끌어들였다. 니어쇼어링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 멕시코는 새로운 차원의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이 지점부터 멕시코는 더 이상 비용 효율만으로 평가받는 생산지가 아니라 안보와 전략이라는 잣대 위에 올라선 전혀 다른 게임의 플레이어가 된다. 중국이 멕시코에 들어온 방식은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정상적이다. 공장을 짓고 자본을 투입하고 현지 고용을 창출한다.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할 이유가 충분하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제조업 기반을 넓히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계산은 명확하다.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제도적으로 열려있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 단계까지만 보면 이 관계는 전형적인 상호 이익 구조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 장면을 미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미국의 시선에서 중국 자본이 멕시코 제조업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해외 투자가 아니다. 미국은 이 움직임을 우회 경로, 다시 말해 관세와 규제를 피해 들어오는 통로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멕시코에서 조립됐다는 이유만으로 북미산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이 실제로는 중국 부품과 중국 기술, 중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다. 이 의심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을 움직이는 충분한 동력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팩트보다 프레임이다. 멕시코는 투자라고 말하고 중국은 협력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은 침투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충돌이 생기는 순간 게임의 성격이 바뀐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선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보지 않는다. 대신 시스템 전체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우위와 공급망 자율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따진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중국이 얽힌 멕시코 공급망은 언제나 불리한 답을 받기 쉽다. 중국 자본의 또 다른 민감한 지점은 데이터와 정보다. 공장은 단순히 물건만 만드는 공간이 아니다. 생산량, 물류 흐름, 원가 구조, 시장 반응이라는 정보가 쌓이는 장소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든 중국과 연결될 가능성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 실제 유출이 확인되지 않아도 가능성만으로도 규제 명분은 충분하다. 안보 논리에서는 의심이 곧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국의 멕시코 진입은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치명적인 신호가 된다. 투자금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본이 멕시코를 어떤 위치로 밀어넣느냐이다. 중국이 깊게 들어올수록 멕시코는 미국의 눈에 파트너가 아니라 경계선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 순간부터 멕시코는 성장과 압박을 동시에 받는 구조에 갇힌다. 중국의 돈은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은 멕시코를 훨씬 더 예민한 지정학적 표적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 멕시코를 둘러싼 불안의 중심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타이머가 하나 돌아가고 있다. 2026년. 이 숫자는 단순한 연도가 아니다. 시장과 기업,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의 행동을 동시에 바꾸는 제도적 시한이다. 이 시점은 협정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협정의 조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정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순간이다. 중요한 건 무엇이 결정되느냐보다 무엇이 결정될 수 있느냐다. 그 가능성 자체가 이미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기업은 관세율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 오늘은 무관세지만 내일은 아닐 수 있고, 지금은 통과되던 제품이 다음 해에는 서류 하나로 막힐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모든 계산이 보수적으로 바뀐다. 멕시코의 공장을 새로 짓는 결정은 단순한 비용 비교가 아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이 공장이 북미 공급망 안에서 안전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베팅이다. 2026년이라는 타이머는 그 베팅의 확률을 급격히 흔들고 있다. 이 재검토 국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면적인 파기나 극단적 제재가 아니다. 오히려 미세한 조정이다. 원산지 기준을 조금 강화하고 특정 부품의 정의를 바꾸며 통관 검증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겉으로 보면 제도는 유지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다. 기업들은 어느 순간부터 예상 납기를 장담하지 못하고 공급망의 리듬이 깨진다. 멕시코 입장에서 더 어려운 점은 이 타이머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멕시코가 무엇을 주장하든 타이머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협정은 경제 문서가 아니라 안보 문서로 익힐 수 있다는 메시지다. 이 해석이 자리 잡는 순간 멕시코의 경제 논리는 설득력을 잃는다. 성장률이나 고용 수치는 더 이상 결정적인 카드가 아니다. 정리하자면 멕시코의 위기는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니다. 이미 예정된 일정 위에서 서서히 압력이 쌓이는 과정이다. 2026년 재검토는 폭탄이 아니라 스위치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켜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스위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멕시코를 둘러싼 모든 선택은 이제 이 타이머를 기준으로 재배열되고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다음에 등장할 압박이 왜 조용하지만 치명적인지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이 멕시코를 압박할 때 가장 먼저 꺼낼 카드는 전쟁도 전면 제재도 아니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효과적인 방식이다. 원산지 규정, 관세의 적용 범위, 그리고 통관 절차다. 이 세 가지는 숫자로 보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공급망의 호흡을 끊는 도구로 작동한다.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시간이다. 공장이 멈추는 이유는 관세율이 아니라 언제 물건이 풀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서 시작된다. 원산지 기준이 조금만 바뀌어도 파장은 크다. 멕시코에서 조립됐다는 사실만으로 북미산으로 인정되던 제품이 부품 구성 비율이나 자본 구조 때문에 재분류되는 순간 기업의 계산은 완전히 뒤집힌다. 특히 배터리, 전자부품, 자동차 같은 산업에서는 단일 부품의 정의 변경이 전체 제품의 지위를 바꿔버린다. 하루아침에 경쟁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장은 그대로인데 규칙이 바뀌는 것이다. 통관 절차는 더 교묘하다. 규정 위반을 선언할 필요도 없다.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을 까다롭게 요구하며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면 물류는 느려지고 납기는 흔들리며 바이어는 불안해진다. 기업은 벌금을 맞지 않아도 손해를 본다. 계약 위반 위험이 커지고 신뢰가 떨어지며 결국 다음 투자는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는다. 이 압박의 무서운 점은 단계적으로 확장된다는 데 있다. 처음에는 특정 품목, 특정 기업만 문제 삼는다. 경고의 성격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 신호를 확대 해석한다. 다음은 우리일 수 있다는 불안이 퍼지는 순간 모든 기업이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다. 미국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일부를 때려 전체를 흔드는 방식이다. 핵심을 짚어보자. 관세는 숫자다. 하지만 통관과 원산지는 리듬이다. 멕시코 제조업이 무너지는 시나리오는 공장이 멈춰서가 아니라 공장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첫 번째 칼은 소음이 없다. 하지만 그 칼이 닿는 순간 멕시코의 공급망은 일정과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기 시작한다. 이것이 조용한 압살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경제 압박이 서서히 숨통을 조여온다면 안보 압박은 명분이라는 산소를 끊어버리는 방식이다. 멕시코를 둘러싼 카르텔, 펜타닐, 불법 이민 문제는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미국의 시선에서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인다. 이 패키지가 완성되는 순간 미국의 개입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으로 포장된다.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경제 논리는 한 단계 아래로 밀려난다. 카르텔 문제는 단순한 범죄 이슈가 아니다.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
이들은 사실상의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무장 수준과 자금력은 정규군에 버금간다. 미국 입장에서 이것은 이웃 국가의 치안 문제가 아니라 국경 너머에서 자라는 중군사 조직이다. 여기에 펜타닐 문제가 겹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국 사회 내부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순간 외교적 자제는 설득력을 잃는다. 이때부터 멕시코는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 실패의 사례로 호출된다. 불법 이민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숫자가 줄어들어도 프레임은 유지된다. 국경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고정되는 순간 멕시코는 항상 관리되지 않는 통로로 불린다. 이 표현이 반복될수록 미국 정치권은 강경한 조치를 요구받는다. 정보 공유 강화, 합동 단속 국경 통제 확대는 표면적으로는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멕시코의 자율성을 잠식하는 수단이 된다. 안보 압박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경제 압박과 동시에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통관이 까다로워지고 관세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 기업은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는다. 철수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멕시코 정부가 무엇을 약속하든 안보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이 두 번째 칼의 본질은 명분이다. 경제 제재는 협상할 수 있지만 안보 명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마약과 범죄, 국경이라는 언어로 포장된 압박 앞에서 멕시코는 방어하기 가장 어려운 위치에 놓인다. 이 순간부터 멕시코의 문제는 성장률이나 투자 유치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통제 능력으로 재정이 된다. 안보가 경제를 삼키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멕시코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제 멕시코 앞에 남은 선택지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진다. 중국과의 연결을 줄이거나 미국 시장을 잃거나 이 두 갈래 외의 매력적인 제3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중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이 구조에서는 중립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립은 두 강대국이 모두 허용할 때만 의미를 갖는데 지금의 미국과 중국은 멕시코에게 동시에 허용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중국과 거리를 두는 선택은 단기적으로 고통스럽다. 투자는 줄고 성장 속도는 둔화되며 내부 정치적 반발도 커진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스스로 성장의 한 축을 잘라내는 결정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다. 미국의 압박 강도는 낮아지고 협정이라는 제도적 안전망은 유지된다. 불확실성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들은 숨을 돌릴 수 있다.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선택은 표면적으로 매력적이다. 자본은 들어오고 공장은 늘어나며 단기 지표는 개선된다. 하지만 이 길의 대가는 훨씬 크다. 미국 시장 접근성이 흔들리는 순간 멕시코 경제의 중심축이 무너진다. 수출 구조가 미국에 깊게 연결된 상황에서 이 시장을 잃는 리스크는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보상으로도 상쇄되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의 반응이 점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번 전략적 적대 구도로 분류되면 압박의 강도는 급격히 올라간다. 그래서 멕시코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는 점진적 조정이다. 중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되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과 부문부터 선별적으로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특정 산업에서 자본 구조를 바꾸고 부품 조달선을 조정하며 규제의 언어를 미국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춘다. 이 과정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정치적으로도 불편하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선택이야말로 멕시코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균형점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멕시코의 딜레마는 외교적 줄타기가 아니다. 산업 구조와 시장 의존도의 문제다. 중립이 사라진 이유는 멕시코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 전략의 한가운데에 들어온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부터 멕시코의 모든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조정이 된다. 그리고 이 조정의 방향은 이미 상당 부분 정해져 있다.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의 예고편이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자국 본토와 직결된 공간, 공급망과 안보가 겹치는 지점에만 전력을 집중한다. 멕시코는 그 첫 번째 대형 사례일 뿐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다음 타깃이 왜 특정 지역과 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도 보이기 시작한다. 앞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탈중국이 아니다. 생산지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본의 출처, 핵심 부품의 원산지, 데이터의 흐름, 물류 통제권까지 모두 설명 가능한 공급망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어디든 멕시코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지금은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이, 다음은 중남미의 다른 거점들이 이 시험대 위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기업과 국가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지정학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니다. 재무제표와 같은 줄에 올라온 핵심 변수다. 성장률이 아무리 좋아도 안보와 충돌하는 구조라면
그 성장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멕시코의 사례가 충격적인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의 잔혹한 규칙이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보자. 멕시코는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멕시코 다음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외면하는 순간 멕시코의 이야기는 남의 나라 뉴스로 끝난다.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멕시코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세계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문제는